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사건은요, 정말 끝까지 반전이 계속됩니다. 저도 스토리 준비하면서, 아니, 이게 말이 돼?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한 것 같아요. 사건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행동이 사실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좀 이해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인과관계를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인천 과외제자 살인 사건 바로 시작합니다. 2013년 6월 29일 새벽 5시 119 상황실에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수화기 넘어 한 젊은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요. 사람이 죽었어요. 곧장 구조대가 신고자가 말해준 인천 연수구의 원룸으로 출동했죠.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망연자실한 표정의 여성이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들어오는 구조대원에게 손으로 이렇게 화장실 쪽을 가리켜요. 그래서 가보니까 앳된 얼굴의 남성이 쓰러져 있었죠. 게다가 바로 옆에서 한 성인 남성이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고요. 당시 쓰러져 있는 피해자는 옷을 입지 않은 채였는데 무엇보다도 피부 상태가 끔찍했습니다. 온 몸이 화상 자국으로 덮여 있어요. 구조대가 즉시 응급조치를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사망합니다. 그런데 예사롭지 않은 모습이 포착돼요. 이 피해자의 몸에 화상 외에 막 여러 흔적들이 다수 발견된 거예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왼쪽 정수리부터 이마까지 머리카락이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또 얼굴 피부가 심각하게 벗겨져 있어요. 표피 안이 들여다 보일 정도였고요. 또 몸 곳곳에는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른 물집이 선명한데 이건 심각한 화상의 후유증이죠.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광범위한 화상을 입게 된 걸까요? 잠시 후에 집안을 둘러보던 구급대는 이 사건이 단순 사고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원룸 벽면에 곳곳에 이렇게 혈흔 자국이 묻어 있어요. 게다가 바닥에는 골프채가 팽개쳐져 있고요. 거기에 스키부츠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선명한 혈흔이 확인됩니다. 현장에 있던 그 남녀에게 경찰의 신문이 시작됐죠. 우선 집주인은 신고자 29살의 여성 이 씨입니다. 그리고 사망한 남성은 당시 16살이던 권군이에요. 미성년자죠? 놀랍게도 두 사람은 과외 선생님과 학생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인 이 인천 원룸에서 함께 동거 중이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싶은데 둘이 사귀는 건 아니었고요. 이 씨에 따르면 합숙 과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성적을 올리려고 자기가 데리고 있었다는 거죠. 뭐 그래요. 일단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학생이 지금 왜 저렇게 사망을 한 건지 경찰이 묻게 돼요. 그러자 이 씨는 강력하게 모든 건 정당방위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설명을 하는데 평소에 제자 권군이 자기한테 성적인 말과 행동을 자주 했었대요. 무례하죠? 그러다가 사건 이틀 전인 6월 27일 새벽 1시쯤 권군이 막 또 성희롱성 발언을 하더니 급기야 자기한테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가 자기를 방어하려고 끓는 물을 부어버렸고요. 또 막 골프채를 휘둘렀대요. 그리고 나서 권군의 상태가 이틀간 급격히 악화되더니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는 진술. 이어서 그녀는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까지 보여줍니다. 경찰이 이걸 봤죠? 근데 뭐 권군이 성폭행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뭔가 약간 얘가 그랬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가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오히려 경찰은 더 수상함을 느꼈고요. 자, 물론 이 씨의 주장처럼 권군이 한창 혈기왕성한 10대 남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성적 호기심에 성추행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가 젊은 여성이니까 불가능한 가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숨진 권군이요. 키 172cm, 또 몸무게가 100kg에 가까운 굉장히 다부진 체격의 소유자였어요. 이 씨 말대로 권군이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걸 이 씨가 방어용 공격을 했다라고 치더라도
권군 체격에 그녀를 제압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군이 저렇게 화상을 입고 골프채로 맞았다? 그리고 사망했다? 뭔가 좀 이상했죠. 게다가 수상한 점은 더 있습니다. 한창 학교에 다녀야 할 미성년자가 아니 어쩌다가 과외 선생님하고 단둘이 이 좁은 원룸에서 동거를 하고 있냐고요. 이거 부모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 이 씨, 선생님은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권군 걔가요, 작년 12월에 학교를 자퇴했어요. 그 검정고시를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공부시키기로 약속을 한 거라, 그렇게 이렇게 함께 살기로 한 거죠. 한편 이 씨의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유독 그녀가 김 씨라는 또래 여성과 자주 연락을 했던 게 드러납니다. 알고 보니 이 씨와 김 씨 두 사람은요, 같은 사범대를 졸업한 동갑 친구예요. 그런데 이 김 씨라는 여자 또한 피해자 권군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1년 전인 2012년 4월이었는데 이때 친구 이 씨와 김 씨 두 사람이 강릉에 있는 한 고등학교로 교생 실습을 나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권군을 만나게 된 거죠. 김 씨는 현재 권군이 이 씨와 동거하고 있는 상황도 다 알고 있었고요. 자, 이거 뭔가 좀 상황이 좀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흘러가고 있죠. 경찰은 일단 김 씨를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합니다. 그녀가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새벽 1시쯤 친구 이 씨가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권군이 나 성폭행하려고 한다 이 이야기를 자기가 전에 듣고 너무 놀래서 김 씨의 남자친구 안 씨를 대신 그 집에 보냈어요. 그 안 씨가 누구냐면 앞서 화장실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던 바로 그 남자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안 씨의 또 증언을 들어보게 돼요. 그랬더니 안 씨가 자기는 그렇게 가라고 해서 해보니 권군이 이미 온몸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 부상이 너무 심했었다. 근데 그 외에 자기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뭔가 막 빠져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자세히 밝히기 위해 경찰은 다시 집주인, 그 과외 선생님이라는 이 씨를 소환해요. 그런데 그녀의 태도가 상당히 불성실합니다. 자기한테 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찰 질문은 그냥 모르겠어요.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아예 묵비권을 행사했죠. 한편 사건 소식을 들은 권군의 부모님이 청천벽력이잖아요. 그래서 막 아들의 죽음에 오열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에 강릉에서 달려왔는데 사실 그들은요, 권군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려고 과외 선생 이 씨와 인천에 와서 가까운 곳에서 지내고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따로 방을 내어준다고 생각을 해서 허락을 했대요. 그래도 사실 가족도 아닌 사람한테 아직 16살밖에 안 된 아들을 맡긴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그 이 선생이란 사람을 신뢰하게 된 데에 또 강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생 실습을 나온 이 선생님과 만났죠. 근데 그러면서 원래 하위권에 머물고 있던 성적이 반에서 7등을 할 정도로 급격히 향상됐어요. 이때 이 선생이 방과 후의 지도까지 해주면서 막 물심양면 도왔던 거예요. 아니 이러니까 부모의 신뢰가 교육을 넘어서 거의 절대적인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런데 또 갑자기 그해 11월에 권군이 왕따 문제로 자퇴를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도 담임 선생님도 막 말렸어요. 근데 얘가 요지부동인 거야. 실제로 학교에서 왕따를 겪었냐? 그것도 아니었고요. 그러자 권군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요, 제가 성적이 오른 김에 좀 더 집중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저 학교 그만두고 검정고시 볼래요. 그러니까 아들도 이렇게 명확하게 의견을 전하는 거예요. 게다가 성적을 올려준 이 선생까지 부모를 찾아와서는 부모님, 제가 얘 검정고시 합격시키고 대입까지 도울게요. 심지어 그 개인 과외를 무료로 해준다는 약속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 씨가 한 가지 조건을 덧붙였어요.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인천 지역으로 권군을 데려가서 합숙을 시킨다는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그간 부모는 이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어떤 일들을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요? 사실 권군이 인천으로 보내지고 4개월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이때가 권군이 사망하기 이틀 전이에요. 6월 27일이었는데 그날 이 선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대뜸 당신의 아들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고요! 막 소리를 치고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요. 부모님은 놀랬죠. 무슨 일이야. 그리고 얼마 후에 권군에게 또 전화가 옵니다. 아빠 미안합니다. 내가 선생님이 여자로 보여서 그랬다. 아빠가 잘 이야기해줘. 이게 바로 권군이 부모님과 나눈 마지막 통화 기록이에요. 좀 너무 상황이 좀 복잡하죠. 아니 그럼 부모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대처도 안 했느냐? 이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좀 이상한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평소 이제 착하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성폭행 이걸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맞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상한 건 아들이 이 선생에 대해서 어떤 연정, 좋아함을 품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다른 사람을 짝사랑했어요. 그 존재는 바로 또 다른 교생 선생, 김씨, 김 선생이었죠. 이 선생의 동갑 친구 교생이요. 자, 권군이 김 선생을 좋아했다. 사실 권군은요, 자기 메신저 프로필에도 김 선생의 사진을 올려둘 정도로 그녀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알고 있고요. 아니, 무슨 상황이야 이거. 아니 그럼 처음에는 김 선생님 좋아하다가 나중에 이 선생님과 학습 과외를 하면서 살다 보니까 감정을 느꼈다는 거야? 이렇게 이들의 복잡한 관계를 경찰도 막 머리를 싸매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던 중 부검 결과가 나옵니다. 먼저 사인은 화상에 의한 폐혈증이었어요. 여기에 화농성 뇌막염, 급성 위염, 여러 합병증이 동반이 됐고요. 사망 당시에 정말 전신에 걸쳐 심각한 염증 반응을 일으킨 후였죠. 그런데요, 마지막 부검의가 이런 소견을 덧붙였습니다. 사망 과정에는 동반된 외상과 함께 이전부터 존재하던 손상들도 명백히 영향을 미쳤다. 뭐야 이거 그러니까 그때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폭행과 방치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 무렵 경찰이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확보하게 되는데 앞서 이 씨가 경찰한테 보여줬던 동영상 기억하시죠? 이걸 확인해 보니까 촬영된 시각이 26일 밤 11시입니다. 뭐라? 근데 이 씨는 진술에서 새벽 1시쯤 권군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라고 말했잖아요. 뭐야,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하게 추궁하니까 이 씨가 결국 그 성폭행 주장이 거짓이었다라는 걸 자백했어요. 자, 그럼 부검을 통해서 나온 상처들은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전부터 그녀가 권군을 폭행해 온 것을 인정했죠. 도대체 왜 그랬는지 궁금한데 그 범행 동기, 이 씨가 말한 범행 동기가 또 황당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성적 올려준 거 제가 그런 거잖아요. 그게 나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작 내 친구 김 씨만 좋아하니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살해 동기가 질투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 권군이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한눈을 자꾸 팔아서 자기가 체벌차 그렇게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사 내내 그녀는 단독 범행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그렇게 자백이 나오면서 질투와 분노로 이 씨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죠. 근데 듣고 있는 여러분도 어딘가 이게 계속 지금 찜찜하잖아요. 맞아요. 이 씨가 검찰에 송치된 이후 뜻밖의 반전이 발생합니다. 사실 애초부터 검찰은 이 씨의 범행 동기? 질투? 이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아니 그러면 이 선생이 권군을 좋아했다는 걸까? 좋아해야 질수라도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왜 전부터 계속 폭행을 하냐고요.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휴대폰을 포렌식하면서 삭제한 메시지, 통화 기록을 막 분석하던 중 이 사건의 공범이 있는 정황을 포착합니다.
그게 바로 친구 김 씨와 그녀의 남자친구 안 씨였죠. 검찰이 이 사람들 휴대폰까지 다 입수를 해요. 그리고 메시지를 복원합니다. 그러자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데, 여러분, 숨진 권군이 사실은 이 김 씨, 김 선생과 깊은 관계였더라고요.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었을 정도였죠. 이거 무슨 전개가 이렇게 흘러가죠? 자, 김 씨가 교생 실습으로 권군의 고등학교에 왔을 때로 돌아갈게요. 16살 고1이던 권군은 김 선생한테 한눈에 반합니다. 중간 과정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은데 어쨌든 두 사람이 그때부터 사귀게 된 거예요. 친구 이 선생이 막 권군을 많이 도와줬다고 했잖아요. 공부시키고 성적 올리고. 근데 그랬던 이유도 자기 친구의 남자친구여서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김 선생이 시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작 이 김 선생의 입장에서는 권군하고 진지한 교제를 원했던 건 아니었어요. 미성년자랑 좀 스릴 있는 그 위험한 플러팅을 즐기는 정도였죠. 사실 그녀는 임용고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교생 실습 갔다가 미성년자랑 부적절한 관계였다? 이거 소문나면 커리어는 단숨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생을 끝내고 자기 고향인 인천으로 돌아온 김 씨는 여전히 초조했어요. 강릉에 있는 권군이 혹시 우리들의 관계에 대해서 발설할까봐 불안한 거예요. 게다가 이쯤에 새로운 남자친구까지 생겼고요. 권군은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불편한 존재일 뿐이었죠. 그래서 김 씨가 빠져나갈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성적 향상을 미끼로 권군을 자퇴시키고 집에서 빼내와서 친구인 이 씨한테 맡겨야겠다. 이게 그녀의 계략이었어요. 그래서 권군은 여자친구라고 믿고 있는 이 김 선생의 설득에 넘어가서 학교 그만뒀고요. 이 선생의 집으로 와서 합숙 과외라는 기묘한 동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와, 이 사건 정말 골 때리죠. 한편 이 씨 입장에서는 갑자기 혹이 생긴 거예요. 친구 부탁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데려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 좁은 원룸에서 같이 산다는 게 상상 이상으로 불편하죠. 근데 이 권군을 빨리 집에서 나가게 하려면 검정고시에 합격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체벌까지 하면서 강압적으로 공부를 시켜요. 그런데 반면에 권군은 제가 인천에 왔어요. 떠밀려 온 거야. 근데 어쩐 일인지 여자친구 김 선생이 연락도 잘 안 되고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울해지고 공부도 집중을 하지 못했죠. 8월 검정고시를 앞둔 5월부터는 이 선생의 체벌 수위도 점점 높아졌어요. 애가 성적이 떨어지니까. 그런데요, 동시에 이 김 선생, 이 사람도 친구 이 씨한테 야, 걔 성적 떨어져? 더 가혹하게 굴어. 채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권군한테 어떤 체벌을 더 심하게 누가 가했는지 막 떠벌리고 자랑해요. 그 한 예로 이 씨가 야, 내가 걔한테 너무 심하게 단 거 아닌가 싶어 라고 막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 씨가 내가 벨트로 걔 때렸을 때 피가 더 나왔어. 막 이런 대화가 오고 갔더라고요. 미쳤나 봐요. 그러다 사건 발생 나흘 전인 6월 25일이에요. 이때 김 씨와 남자친구 안 씨의 문자를 통해서 권군에게 잔혹한 학대가 있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김 씨가 먼저 남자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죠. 권군한테 좀 가봐.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 남자친구 안 씨가 답장을 보냅니다. 도대체 얼마나 뜨거운 물을 뿌린 거야? 얘 집에 못 보내. 이거 보내면 바로 구속이야. 그러니까 25일 날 이미 권군은 끓는 물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거예요. 심지어 다음 날인 26일 오후 3시에 또다시 같은 공격을 당했고요. 앞서 이 씨가 보여준 영상 기억하시죠? 이 영상이 그 6월 26일 밤 11시에 촬영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찍힌 영상인지 이것도 또 기괴한데 이번에는 이 씨와 김 씨가 문자를 나눈 내용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이 씨가 내가 서서 외우게 시키는데 또 안아달래. 안아줬더니 지가 더 꽉 안네. 그러니까 이게 유추를 해보면 아무래도 권군이 이제 많이 지쳐 있었잖아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 씨에게 의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안아줬다 뭐 이런 문자를 김 씨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김 씨가 남자친구한테 또 이렇게 말해요. 야, 둘이 비비도 좋다. 차라리 둘이 사랑해버리면 모두가 행복해질 텐데? 비아냥거리는 거죠. 이러면서 잠시 후에 김 씨가 남자친구한테 둘이 성관계 하는지 가서 확인해봐. 원룸에 가라고 시켜요. 남친구가 또 이걸 쫄래쫄래 갑니다. 그래서 도착을 해서 문에다가 귀를 대고 소리를 엿들은 후에 이렇게 보고를 하죠. 성관계는 아닌 것 같고 키스한 것 같아. 그러자 여기서 김 씨가 결정적인 실행 지시를 내려요. 그럼 당장 들어가서 동영상 찍어. 이거 확보해야 하니까. 그래서 남자친구 안 씨가 들어가가지고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또 권군을 막 폭행하면서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상황을 연출했고요. 자, 그럼 왜 이걸 했냐? 훗날에 이 씨가 정당방위 증거로 경찰에 제출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걸 김 씨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죠. 또 한참 그렇게 실랑이가 이어지다가 이제 남자친구 안 씨도 지쳐가지고 못 때리겠다 하고 폭행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김 씨가 다시 명령해요. 야, 지금 아니면 언제 때릴 수 있어? 이 씨 시켜가지고 뜨거운 물 좀 더 부으라고 해. 우리는 무조건 정당 방위로 가야 돼. 너무 소름 돋죠. 그렇게 권군은 쓰러져 버렸고 가해자들은 그대로 방치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정당 방위 완전히 거짓이에요. 그리고 가혹하게도 그 끓는 물 막 붓고 폭행하는 건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 왔고요. 아니 근데 이걸 듣다 보면 또 의문이 생겨요. 신체 멀쩡한 권군이 100kg 가까이 됐다면서 왜 이렇게 모욕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저항조차 하지 않은 걸까요? 알고 보니 그 이유 역시 김 씨에게 있었습니다. 자기를 좋아하잖아요. 이걸 미끼로 삼아서 권군의 감정을 교묘하게 오랫동안 조종해 오고 있었던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권군이 이제 부모님 떠나서 막 홀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집에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 김 씨가 나 지금 네 말에 너무 슬퍼. 네가 나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꼭 검정고시 붙어야지. 그래야 나중에 나랑 여기 인천에서 같이 살 수 있잖아. 참. 이렇게 막 달콤한 미래를 약속하면서 심리적으로 얘를 포획한 거죠. 결국 권구는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우리가 한번 찾아가겠다라는 것도 만류하고요. 모든 학대와 굴욕을 견뎌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건 그저 나 시험에 붙게 해주려고 그리고 김씨 옆에 있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내가 참아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버린 거죠. 여기에 더해 부모가 보내준 하숙비와 생활비까지 김씨가 가로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의문 여전히 남아있어요. 권군이 김 선생님, 김 씨를 사랑해서 뭐 이렇게 당했다고 칠게요. 근데 김 씨의 친구였던 이 씨는 도대체 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다 받아들이고 시키는 대로 했던 걸까요? 여기에도 또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건 두 사람의 고등학교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 씨와 김 씨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러 면에서 극명하게 갈렸죠. 김 씨는 부유한 집안 딸에 예쁘고 인기도 많아서 늘 친구들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이 씨는 김 씨의 그림자에 가려진 좀 소극적인 존재였고요. 성적도 평범했고 외모나 자존감 면에서도 자기가 김 씨보다 못하다는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 씨는 김 씨를 부러워했고요. 점점 더 그녀가 하는 모든 것을 따라하려는 성향이 자리 잡습니다. 심지어 둘이 사범대 같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교 동창회 사범대도 같이 간 거야. 근데 이것조차 김 씨가 난 선생님이 될 거야 라고 선택한 길인데 그걸 따라한 거예요. 이 씨의 성향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요. 지난 2009년 이 씨는 친구 김 씨의 소개를 통해 원이라는 남자친구를 사귀게 돼요. 이때에도 이 씨는 남자친구 그리고 자기 친구 김 씨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성향이었대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난 살찐 여자가 좋은데?
이 말을 하자 체중을 그냥 일부러 10kg 정도 늘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이 주변의 요구나 기대에 좀 과도하게 순응을 하려는 의존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남자친구 원희가 갑자기 이 씨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요. 권군이 검정고시 못 붙으면 야쿠자가 우리 엄마를 죽일지도 몰라. 에? 뭐야? 뭐야?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뭐 갑자기 야쿠자가 나와. 근데 우리가 지금 그냥 이성적으로 들으면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 씨는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걸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강박에 시달리면서 내 남자친구를 또 구하기 위해서 계속 권군을 시험에 붙게 하기 위해 압박했던 거고요. 근데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죠? 이상해. 아니, 남자친구 원희가 왜 갑자기 권군 문제에 관여하냐고.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또 있습니다. 이 씨가 지난 4년간 사귀었다고 믿었던 원희 남자친구는요, 사실 이 사람과 단 한 번도 실제로 만난 적이 없어요. 외국에 살아서 못 만난대요. 그걸 그대로 믿은 거고요. 자, 그럼 원희의 실체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친구 김 씨였습니다. 김 씨가 만들어낸 존재고 그걸 가지고 자기 친구 이 씨를 조종하고 있던 거죠. 미쳐버려. 자, 그래서 경찰이 당신 남자친구 실존 인물 아닙니다. 김 씨가 만들어낸 허구예요. 널 조종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이 씨한테 해주거든요. 근데 이 씨가 무슨 소리세요? 말도 안 돼요. 믿질 못하는 눈치였어요. 지난 4년간인데 어쩌면 그 친구 김 씨란 사람은 4년 이상 더 오랜 기간 동안 이 친구 이 씨를 자기 하인처럼 이용해 먹으려고 이렇게 빌드업을 해놓은 것 같아요. 또 한 빠진 인물이 있습니다. 그 김 씨의 새로운 남자친구란 안 씨. 안 씨 이 사람은 또 뭐야? 왜 시키는 대로 다 하냐고. 그야말로 꼭두각시였던 거죠. 즉 좀 정리를 해보면 권군을 직접 사망에 이르게 만든 사람은 이 씨예요. 하지만 모든 시나리오를 기획하고 또 여기에 필요한 각자에게 배역을 주면서 이 무대 위에서 피해자 권군을 괴롭히고 죽게 만든 감독, 그 장본인은 김 씨였던 거죠. 정말 이 사건 너무 소름이 끼쳐요. 너무 치밀했어. 자, 이제 법의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열받을 각오하셔야 돼요. 2013년 12월에 열린 1심 선고에서 상해를 입힌 이 씨는 상해 취사죄로 징역 7년을 받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징역 2년, 또 남자친구 안 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8개월이 선고돼요. 아니 이게 뭐예요?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7년, 2년, 8개월? 우선 이게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 치사죄가 적용됐어요. 그러니까 죽이려는 고의성 없이 이제 상해를 입혔는데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본 거죠. 게다가 그 조종자 김 씨와 꼭두각시 안 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사망에 이르게 한 화상, 그 화상에 대해서 공모를 한 건 증거가 부족하대요. 또 여기서 이 씨가 사실 뜨거운 물을 부은 건 나 혼자 한 행동이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자기가 조종받고 있는 걸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김 씨와 안 씨에게는 상해 치사 혐의조차 인정되지 않았던 거죠. 항소심이 이어졌고 최종 2014년 9월 대법원은 1심과 동일한 형량을 확정합니다. 피해자 권군의 부모는 아들을 죽게 만든 저 가해자들에게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걸 보면서 가슴을 치며 또 한 번 오열했습니다. 학생 시절 새로운 교생 선생님에 대한 환상, 짝사랑 이런 경험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철부지 시절의 추억으로 남을 만한 그런 기억이 오늘 사건 피해자 권군에게는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피해자 권군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범인인 이 씨마저도 모든 걸 조정해온 김 씨가 얼마나 사악한 사람인지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녀에게 내려진 징역 2년, 즉 그녀는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면 웃고 있을까요? 자기가 완벽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축하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무서운 소시오패스 성향을 잘 감추고 우리들 중 한 명으로 살아가고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2년 4월 30일 월요일 저녁 서울 신촌역 근방 창천동 바람산 어린이공원 인근에서 지나가던 환경미화원 한 분이 피를 흘리고 있는 젊은 남성을 발견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죠. 20대로 보이는 남성의 시신인데 한쪽 풀숲에 유기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한테 아주 심하게 맞은 듯 온몸이 상처와 피로 뒤덮여 있었죠. 심지어 장기 일부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한눈에도 너무 참혹한 상태였죠. 즉각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다행히 이 피해자 친구들의 실종 신고가 들어온 덕분에 신속하게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망한 그는 20세의 남성 김씨. 사건 당일에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었는데 저녁 7시쯤 약속이 있다면서 혼자 신촌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때 김씨가 만나기로 한 사람 또한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18살의 윤군, 16살의 이군, 15살의 홍양이었죠. 이게 다 10대들인데요. 아는 동생들이었을까요? 저녁 8시 13분입니다. 김씨가 이들 무리와 함께 공원 계단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CCTV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게 김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신이 아주 잔인하게 훼손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걸로 봐서 원한에 의한 살인을 짐작해 하는데요. 그럼 정황상 김씨와 마지막에 있었던 그 윤군, 이군, 홍양, 이 사람들이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아니 근데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김씨가 이렇게 나이도 어린 아이들에게 무슨 원한을 샀기에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거죠? 우선 이 사건 참 특이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려면 숨겨진 인물 박 씨에 대해 알아야 하겠죠. 박 씨. 그녀는 김 씨의 동갑내기 여자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이 2011년 3월 게임 사이트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2012년 초부터 교제를 시작했죠. 그게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요. 박 씨한테 좀 특이점이 있었는데 그녀가 특정 인터넷 카페 활동에 굉장히 몰입했다는 겁니다. 그 카페의 이름은 사령카페. 사령카페라는 건 그러니까 자신이 가상의 인물로 뭔가 캐릭터화해서 상상하는 그런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카페 내에서 다들 자기가 만든 어떤 캐릭터가 되어서 대화를 나누게 되죠. 쉽게 말해서 부캐 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사령이라는 단어, 이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카페는 단순히 부캐놀이 이거 외에도 오컬트 문화에 심취한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고 해요. 따라서 이들의 부캐 역시 뭔가 영혼과 관련된 마녀, 주술사 등이 대부분이었죠. 김 씨는 이런 여자친구의 취미 활동, 카페 활동을 존중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역시도 이 사령 카페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기 시작해요. 아니 근데 아무리 맞춰주려고 해도 여자친구 박 씨가 점점 이 카페 활동에 과하게 심취했고요. 김 씨가 슬슬 거부감을 가지게 되죠. 박 씨, 그녀는 이 카페에서 악령계에서 인증을 받은 진짜 마녀라는 설정의 부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카페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 씨가 평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실제로 치유 마법이나 영혼 소환 의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을 가진 마녀야. 라고 주장하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이건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러던 중 박 씨는 자신에게 과외를 받던 고등학생 이군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 홍양을 이 카페 활동에 끌어들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이들은 카페에서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유명 회원이 됩니다. 아주 활동에 열심이었다고 해요. 어쩌면 이 사령 카페라는 곳이 좀 독특하고 매니아적인 취미를 공유하다 보니까 이들 간의 관계는 더 끈끈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김 씨가 단순히 여자친구가 뭐 카페 활동 아니면 이 마녀 역할에 너무 심취하는 것 때문에 못마땅해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 박 씨 성격이 어느덧 굉장히 공격적이고 독단적으로 변해갔기 때문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좀 살펴보니까 이 박 씨가 사령 카페에서 자기를 좀 지지하는 회원들이 많이 생기면서 으쓱해졌겠죠? 그러면서 좀 독선적인 면을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이 활동을 하던 중에 자기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뭔가 자신만의 세력을 막 채팅창에 다 모아서 소위 사이버 불링을 하기도 했고요. 거친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남자친구 김 씨가 박 씨에게 조심스럽게 탈퇴를 권유하게 되죠. 그때 박 씨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아주 크게 분노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툼이 계속됐죠. 결국 두 사람은 이별에 이르게 됩니다. 박 씨의 지인들에 따르면 그녀가 원래 남이 간섭하는 걸 유난히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였습니다. 박 씨가 주변 사람들한테 김 씨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 주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이군, 그리고 여자친구 홍양도 포함이죠. 이들이 이제 나이가 어린데 하도 험담을 듣다 보니까 아예 김 씨라는 놈이 아주 천하의 나쁜 놈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또 그걸 어떻게 김 씨가 알게 됐고요. 이군한테 너 왜 그랬냐 하면서 문자를 보냈고 그렇게 김 씨와 이군의 사이마저 싸움으로 틀어지게 되죠. 바로 이때 박 씨와 이군 홍양이 똘똘 뭉쳐요. 그리고 김 씨를 위험인물, 우리의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2012년 4월 24일 박 씨가 블로그에 글 하나를 올리게 되는데 이게 불씨를 지피게 됩니다. 내용은 단순했어요.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자, 여기서 말하는 너라는 건 김 씨를 뜻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 댓글 하나가 남아있어요. 확인 완료. 이군의 댓글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자신의 SNS에 아주 묘한 글을 남겼는데 김 씨를 죽여버려야겠어. 이 일을 처리해줄 사람이 있다. 사건 당일인 4월 30일입니다. 피해자 김 씨가 먼저 그 옛 여친 박 씨, 그리고 또 이군 홍양에게 만남을 요청하게 돼요. 그간 자신의 과격한 언행을 좀 사과도 하고 싶고 또 이 불편한 관계를 풀어보자라는 의도였죠. 약속은 빠르게 성사되었는데요. 자, 이때 이군이 서둘러 누군가에게 연락합니다. 살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요. 그 연락한 인물이 누구냐? 왜 SNS에 이 일을 처리해줄 사람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칭했던 사람. 바로 새로운 인물 윤군입니다. 윤군이 얘가 뭐냐? 홍양이, 그러니까 여자친구 홍양이 게임을 통해서 만난 지인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만난 거죠. 정작 이 윤군은요, 이 사건의 주요 인물인 박 씨, 그리고 박 씨와 김 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윤군이 왜 살인 계획에 동참까지 했는지는 사실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군과 윤군의 계획은 이거예요. 윤군이 좀 덩치가 컸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서 김 씨를 제압하고 잡고 있으면 이군이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군이 범행에 사용할 흉기까지 부탁합니다. 윤군이 그걸 구해다 주는데 단검 한 자루 하고 또 발리송이라고 부르는 맥가이버 칼과 비슷한 흉기 하나였다고 해요. 와, 진심이죠, 이들. 사건 발생 1시간 전입니다. 두 사람은 살인 계획을 품고 약속 장소로 향하게 되는데 저녁 7시 김 씨는 친구와 헤어진 후에 약속이 있다면서 신촌으로 향했죠? 그런데 이때 이동을 하면서도 친구들과 계속 채팅을 했어요. 단체 채팅방에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박 씨와 사령 카페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7시 반 신촌 먹자골목 인근에서 김 씨, 이군, 그 다음에 윤군, 여자친구 홍양 이 4명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 바람산에 있는 어린이 공원으로 향하는데 자, 이걸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윤군, 이군, 홍양 이 3명이서 김 씨를 공원으로 유인한 겁니다. 이 공원이 신촌역 인근이잖아요. 그럼 거기가 굉장히 번화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원은 굉장히 으슥하고 또 오가는 사람이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약속 장소에는 박 씨는 등장하지 않았죠. 저녁 8시 13분입니다. 이때 김 씨가 그 친구들과 있는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하나 남기게 돼요. 골목길로 들어선다. 왠지 수상해. 그리고 나서 아무런 톡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밤 10시가 넘어서 친구들이 사령 카페 애들 만나고 깜깜무소식이다 라면서 뭔가 이제 걱정하는 대화를 남기고 있죠. 뭔가 수상하다는 김 씨의 메시지. 그건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윤군, 이군, 김 씨는 계단을 올라 공원의 위쪽으로 향했어요. 이때 홍양은 계단 아래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죠. 그렇게 남자 셋이 딱 남았을 때 김 씨와 이군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됩니다. 둘 사이가 원래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분위기는 살해할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막 부추겼던 거예요. 시비를 걸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는데 마침 김 씨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던 순간 이때다 싶었던 윤군이 김 씨 등 뒤에서 목을 조르면서 공격합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던 김 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이걸 보던 이군이 이때다 싶어서 망설임 없이 바로 김 씨를 찔러요. 무려 10번이나요. 이때 김 씨가 미안하다, 살려달라 라고 애원했지만 두 사람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칼로 찌르고 나서 이 윤군과 이군이 공원 주변에서 주운 쇠파이프를 가지고 와서 또다시 그를 공격하죠. 그러면서 김 씨가 결국 숨이 끊어졌던 겁니다. 김 씨가 이렇게 사망하고 나서 윤군과 이군은 즉각 이걸 은폐해야겠다라고 시도하게 되는데 저기 있는 수풀에 숨기면 들키지 않겠지? 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실제로 수풀이 그렇게 많이 우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이 현장에서 시신이 피가 많이 흘려진 상태죠. 이게 사실 누가 봐도 증거인멸이라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찌나 다급했는지 이 두 사람이 그냥 시신을 그 얕은 수풀에 던지고 가버려요. 눈에 띄었죠. 누가 봐도.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환경미화원이 와서 청소를 하는 김에 치워주지 않을까? 그럼 경찰한테 들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데요. 이건 약간 지능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좀 황당무계한 개념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들이 이제 신촌에서 만나서 어린이 공원까지 올 때 이렇게 김 씨를 유인했잖아요. 근데 CCTV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젓이 얼굴이 다 찍혀 있고요. 여러분, 사실 심지어 이 범행을 본 목격자들도 수두룩해요. 살인이랍시고 모의를 둘이 했는데 모든 게 좀 어설펐던 거죠. 어쩌면 만들지 못했던 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군, 홍양, 윤군까지 모두 약간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심각한 인터넷 의존증을 보이는 사람이었다고 분석됩니다. 여기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덧붙여보자면 이군, 그는 먼저 그 극단적인 시도를 3번이나 한 힘든 과거가 있어요. 마침 그때 만난 게 박 씨와 사령 카페였죠. 이군은 이 사령 카페의 활동을 뭔가 현실의 도피처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성적으로 참여하게 돼요. 또 여자친구였던 홍양 역시 마찬가지로 남자친구와 함께 사령 카페에 푹 빠져 있었죠. 여러분 친구들이 약간 코스프레를 했던 그 사진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 윤군의 경우에는 사령 카페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박 씨도 모르고. 근데 평소에 인터넷에다가 뭐라고 올렸냐면 나는 곤란한 일도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뭔가 상상의 자뻑 같은 글을 자주 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군이 그를 접촉을 해서 살인을 우리 같이 해달라 라는 요청에 그냥 쉽게 예 좋아 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봤을 때 이 세 사람 모두 약간 현실 감각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었나 라는 평가를 받게 되죠. 자, 여러분, 여기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박 씨. 박 씨의 존재는 이군과 홍양에게 절대적이었어요. 사령 카페라는 게 이 이제 10대 청소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박 씨는 영향력이 또 큰 사람이었고요.
자연스럽게 이 두 사람은 박 씨를 추종하는 세력이 되었고요. 박 씨한테 현혹됩니다. 거친 언행을 내뱉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말에 동조했고 또 박 씨가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들도 같이 싫어해요. 그 타깃이 된 게 김 씨였던 거고요. 그들한테 김 씨는 우리 카페에서 박 씨를 탈퇴시키려고 하는 악마로 인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박 씨가 나 이제 죽여버리고 싶어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추종자들의 증오심을 가중시키게 되죠. 이 블로그에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글을 남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군이 댓글을 남겼고 이군이 뭔가 막 움직이려고 한 것을 박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리진 않았죠. 어쩌면 그녀가 원하던 결과가 그거였을 테니까요.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조사를 해보니까 박 씨가 윤군, 이군, 홍양 얘네가 함께 있었다는 게 결국 확인됩니다. 그리고 애들이 챙겨온 흉기를 다 봤어요. 하지만 박 씨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죠. 그래놓고 사건 현장에는 셋만 보내고 자기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자리를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장에는 아주 허술하게 은폐한 시신과 함께 CCTV 기록, 유류품까지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가 참 많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인 윤군과 이군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체포되죠. 심지어 이때 이군은요, 그 살인을 저지른 직후에 여자친구 홍량과 함께 찜질방 데이트를 하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이걸 봤을 때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듯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고 이 사건의 내막이 알려지면서 뒤에서 모든 걸 조종했던 박 씨, 그리고 망을 봤던 홍양 역시 살인 방조 혐의로 체포됩니다. 재판에선 박 씨가 내가 홧김에 한 말이 이렇게 진짜 살인을 불러올 줄은 몰랐다 라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재판이 이제 일어났고 그녀는 직접 살인의 가해자는 아니다 라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이 돼요. 최종 판결에서 범인 윤군과 이군에게는 각각 징역 20년, 그리고 홍양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되면서 이 정말 유례 없는 사건이 막을 내리게 되죠. 참, 제가 금요사건 파일 참 다양한 사건들을 다뤘지만 오늘은 정말 처음 접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가해자 박 씨, 그녀는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해자들의 행동을 조종했다는 걸 분명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을 부추겨서 김 씨를 살해하게 만든 거죠. 그녀는 정말 살아있는 마녀가 아니었을까요? 7년형을 선고받았으니까 지금쯤은 자유의 몸이 되어 있을 텐데요. 지금도 어디선가 마녀로 살고 있을지 모르는 그녀에게 김 씨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이 평생 따라다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